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인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 엘비스의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1950년대에 미국 팝 음악에서 인기의 절정을 찍었던 락앤롤 가수죠. 워낙 인기가 많아서 더 킹 오브 락앤롤이라고 불리다가 나중에는 미국에서 워낙 독보적인 아티스트가 됐기 때문에 그냥 더 킹이라는 표현으로 엘비스를 표현하곤 했습니다. 엘비스의 팬들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엘비스가 죽은 지 거의 40년 후인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도 길에 엘비스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끔씩 미국의 태블로이드 신문에 엘비스가 사실은 죽지 않고 어디에 숨어서 은둔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아티스트죠. 1956년에 엘비스 앨범의 매출이 미국 전체 음악 산업의 10%를 차지했을 정도라고 하고요. 또 하와이에서 엘비스가 했던 공연이 세계에서 최초로 전 세계 동시 위성 중계가 된 공연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팝 음악에 있어서 독보적인 역사적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마이클 밀러라는 한 미국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세대의 하드코어는 다음 세대의 엘리베이터 음악이다. 원래 젊은 세대들이 어떤 음악에 열광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음악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하드하게 들려요. 하지만 그 세대가 자라나고 이 음악들이 주류 음악에 편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사무실 엘리베이터라든지 슈퍼마켓에서 들을 수 있는 주류 음악으로 변해가면서 처음의 임팩트와 충격이 사라져 간다는 의미로 한 말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엘비스라는 영화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 1950년대 사람들이 느꼈을 충격을 그거보다 훨씬 더 시끄럽고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자유분방한 시대에 자란 우리한테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한 연출과 스토리라인, 카메라 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영화는 이 엘비스라는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던 창작과 예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뇌뿐만 아니라 1950년대, 60년대 엘비스가 활동하던 시대상을 굉장히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아티스트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를 알고 이 영화를 보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이 영화에 보면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이 흑인 음악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음악을 금지시키려고 정치권에서 압박을 넣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락앤롤의 기원을 보면 엘비스 프레슬리 스스로가 얘기를 했듯이 흑인의 리듬앤블루스라는 음악 장르와 백인들의 컨트리 음악이 합쳐져서 태어난 음악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처럼 크로스오버가 당연시되는 시대에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지만 1950년대 미국은 인종분리법의 시대였어요. 백인과 흑인은 같은 학교도 다니지 않고 백인 전용, 흑인 전용 레스토랑이나 심지어는 화장실도 따로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특히 백인 보수층에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음악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의 기사들을 보면은 엘비스 프레슬리 음악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썼대요. 원주민들의 짝짓기 춤 같다. 일종의 동물주의다. 1950년대 미국의 베스트셀링 책 중에 하나였던 USA Confidential이라는 책에서는 락앤롤 음악 전체를 아프리카 정글에서 원주민들의 북소리와 함께 벌어지는 이교도들의 종교적 혼음난교 같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고요. 커네티컷에 있는 한 정신과 의사는 이 락앤롤 음악은 전염병처럼 10대들이 어른들의 말을 듣게 하지 않는 이상한 정신 상태를 퍼뜨린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왜 미국의 언론이나 정치가들 또는 지식인들이 이렇게까지 락앤롤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0년대 미국의 인종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9세기 초중반 정도 많은 사람들이 영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조그마한 섬나라죠. 이런 나라가 자기 나라보다 몇 배 큰 흑인과 아시아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서 지배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면서 앵글로색슨 민족의 민족성이 그들을 세계의 지배 계층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식민사관이 성립되게 돼요. 그들에 의하면 이 북유럽 문화는 북유럽의 종교, 철학, 음악, 미술 이런 모든 문화가 전부 다 인간의 이성을 증진시키고 동물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된 나라들은 대체로 이성보다는 감성을 자유롭게 표출하기 때문에 장기 계획이라든지 복잡한 기계의 설계 같은 감성보다 이성에 맡겨야 하는 일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유럽과 가깝고 비슷한 문화를 가진 나라일수록
이성의 비중을 더 중요시하고, 거기서 먼 나라일수록 감성의 비중을 중요시하면서 감성의 비중이 중요한 나라는 도시 문명이나 복잡한 기술과학 문명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이론들이 19세기 중반부터 영미권에 돌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일반 대중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까 락앤롤 음악을 정글에서 혼음남교를 하는 야만인들의 모습이다 라는 식으로 묘사하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10대들은 항상 어른들이 듣지 말라는 음악에 열광을 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렇게 엘비스 프레슬리와 락앤롤 음악을 공격하면 할수록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인기는 커져만 갔죠. 특히 이제 남부주들에서 10대들이 흑인들의 음악에 이미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미국을 남북부로 나누면은 남부주들은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훨씬 더 체화되어 있고 인종분리법도 그만큼 엄격했는데, 남부주들 중에서 최고의 대도시가 테네시주에 있는 멤피스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멤피스에 모여드는 흑인 노동자들이 놀러 가던 빌 스트리트라는 길에서 어떤 대중문화가 만들어지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리듬앤블루스라는 음악인데,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비비킹 같은 멤피스를 주름잡는 리듬앤블루스 아티스트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그들과 같이 재밍을 하면서 자기의 음악 스타일을 만들어 가고요. 또 이쪽에서 자기가 들은 멜로디나 가사를 자기 음악에 이용하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공식적인 인터뷰에서도 자기가 빌 스트리트의 R&B 아티스트들에게서 받은 영감, 그리고 이 곡의 원작자가 누구였는지를 밝힌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10대들이 또 엘비스의 음악에 열광을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락앤롤이라는 음악이 성적 자유의 상징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친구가 구렛나무를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면 야, 네가 엘비스냐?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엘비스는 그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굉장히 유명하죠. 또 민망할 정도로 타이트한 바지를 입고 남자인데 파스텔 톤의 반짝이를 한 옷을 입었잖아요. 이 미국은 그 당시에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남자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군인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옆을 쇼트컷으로 친 2대8 가르마 머리에 넥타이를 하고 양복을 입은 모습을 정상적인 남성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긴 머리라든지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시는 굉장히 기이하게 사람들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다리떨기나 골반을 흐느적거리면서 추는 춤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음란하고 낭사스러워 보였을 것이고요. 이것은 특히 감성을 중요시하는 비서구권 문화의 춤이라는 이미지와 맞닥뜨려서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공공도덕에 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금지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1950년대 미국의 10대들의 욕구와 딱 맞아 떨어졌어요. 사실 이제 미국이 195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아예 농촌에 살고 있거나 슬럼에 살고 있었습니다. 슬럼이나 농촌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학교를 간다든지 부모가 일하기 바빠가지고 집에 부모가 자주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삶을 살긴 하지만 자기네 나름대로의 자유로운 삶을 살죠. 하지만 1950년대 미국은 서버번 익스펜션이라고 불리는 교외로 단독주택 마을들이 이제 확장해 나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단독주택을 하늘에서 찍은 걸 보면은 전부 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은 똑같은 집들이 쫙 있고요. 사실 자동차가 없으면은, 즉 부모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간단하게 옷을 사거나 밥을 먹거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수가 절대 없는 그런 도시 구조거든요. 게다가 이때부터 미국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연애를 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대학교 공부를 다 끝내놓고 결혼할 사람과 해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력해지던 때가 1950년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즉 가장 자기의 호르몬이 왕성한 시기에 성적 욕구를 누르고 있어야만 자기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돼가던 때죠. 그래서 그 당시 엘비스의 콘서트에 가면은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지르면서 엘비스 쪽으로 손을 뻗는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집에서 엘비스 레코드를 틀어놓고 부모 세대들이 볼 때는 음란해 보이는 골반을 흔드는 춤을 추고 있는 모습 때문에 이 기성세대들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을 더욱더 싫어하게 됐다고 하죠. 또 엘비스 프레슬리는 자기가 노동자 계급 출신이라는 사실을 전혀 숨기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트럭 운전사였고 아버지도 트럭 운전사였고요. 어머니는 파트타임 웨이트레스로 일하는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집안에서 자란 청년이었어요.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음표를 읽을지도 몰랐고 당연히 대학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한테 한 인터뷰어가 이제 돈도 벌었으니까 대학에 가볼 생각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는 내가 같이 나고 자란 사람들과 달라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한 걸로 유명하고요. 또 그 윗세대 프랭크 시나트라나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 같은 가수들은 유명한 가수가 될수록 마치 돈 많은 비즈니스맨처럼 양복을 입고 정제된 공연을 한 데에 비해서 엘비스 프레슬리는 트럭 운전사들이 입고 다니는 왁스 칠한 가죽 자켓을 응용한 무대 의상을 계속 입고 다녔죠. 또 1950년대는 미국의 화이트 칼라의 황금기라고 할 정도로 대학 진학의 문이 넓어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미국 부모의 꿈은 나는 대학을 못 나왔더라도 우리 자녀만큼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나와서 전문직이 됐으면 이라고 고대하던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내 자녀가 숭상하는 가수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난 악보도 읽을 줄 모른다 라는 자기의 낮은 교육 수준을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 역시 기성세대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1950년대 말쯤 되면은 이제 대기업들이 락앤롤을 돈이 된다는 걸 포착하기 시작하면서 Great Homogenization이라고 불리는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미국이 원래 이민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인기가 많은 거 하나를 갖다가 딱 따서 거기서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주류 문화로 포장하는 프로세스를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대획일화 전략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이 락앤롤의 호모제나이제이션을 대표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 한 명은 팻 분이라는 가수고 한 명은 딕 클락이라고 하는 TV 호스트예요. 팻 분은 컬럼비아 대학 아이빌리그 학생인데 락앤롤을 하는 걸로 유명했기 때문에 엘비스 프레슬리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를 상징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는 딕 클락이라는 쇼 호스트가 진행하는 America's Bandstand라는 TV 쇼였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매체를 보면은 라디오가 조금 더 아방가르드하고 텔레비전은 훨씬 더 메인스트림이었어요. 그 이유가 라디오는 자동차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16살 때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주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의 감시를 벗어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엘비스 음악 같은 걸 들을 수가 있죠. 하지만 텔레비전은 대체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컸고 집에 한 대씩밖에 없었기 때문에 televizyon 채널 선택권은 아빠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락앤롤을 주류 문화화 시키려면, 즉 텔레비전에 출연을 시키고자 하면은 아빠가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고요. 이 영화에서도 엘비스가 굉장히 큰 갈등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명한 TV쇼 호스트가 엘비스한테 공연을 요청하는데 엘비스한테 그 음란한 춤은 추지 말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에디 술리반 쇼에 엘비스가 출연을 해서 춤을 추긴 췄는데 카메라맨한테 하반신을 전혀 잡지 말라고 했던 그 일화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쨌든 엘비스의 파격은 어떻게 보면 미국 대중문화에서 성공 포뮬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 모든 대중문화는 다음에 또 뭔가 틀을 깨고 파격적인 걸 선보일 사람을 찾게 되죠. 그 이전의 아티스트들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걸 잘 충족시켜주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 기대를 깨고 더 새로운 것을 했을 때 진짜 위대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게 엘비스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음악만 바꾼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바꿨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엘비스의 전성기 그럼 1950년대죠. 그런데 이 영화는 1950년대를 굉장히 짧게 다룹니다. 영화의 대부분은 이미 엘비스의 스타일이 올드 패션이 돼버린 1960년대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엘비스가 한참 잘 나가던 시절이 아니라 이미 10대들은 비틀즈나 롤링스톤스의 음악을 듣기 시작했던 시절에 엘비스는 뭘 하고 있었을까가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젊음과 성장에 대한 영화 같아요. 모든 사람이 젊었을 때는 자기가 젊기 때문에 안에 약간 분노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순 같은 것들이 보이죠. 하지만 내 세대가 이렇게 쭉 자라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내 세대가 공유하던 사고방식이 주류 사고방식이 되면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맞서서 싸울 게 없어집니다. 엘비스도 1950년대에는 그 긴 머리와 타이트한 나팔바지가 굉장한 반항의 상징이었겠지만 1960년대가 되면은 모든 대학생들이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옷을 입는 것이 더 이상 아방가르드하거나 파격적이지 않게 되죠. 한때 파격적인 음악과 파격적인 행보로 세상을 바꿨던 사람이 자기의 뜻을 어떻게 보면 이룬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지도록 됐으니까. 그 이후에 예술가로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 이 세상에서 내 역할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엘비스의 모습은 꼭 아티스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젊음과 성숙을 겪었던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영화는 굉장히 가치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